포인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포인터는 주소를 유지하는 변수이고요. 주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C에서는 값 변수, 포인터 변수 두 종류만 있었고, 포인터 변수를 좀 C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C++에서는 참조 변수라는 것이 새롭게 도입이 됐고, 그럼으로써 C++에서는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면 포인터 변수 대신에 이제 참조 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제가 몇 가지, 10가지 정도 나열했고, 그 중에 어떤 거는 C++에도 어쩔 수 없이 포인터를 써야 되는 경우와 C++에는 포인터를 쓰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그 경우를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는 참조 변수를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동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동적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능을 해주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동적 배열이 필요하다. 그럼 동적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std 벡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동적 할당하는 그 기능을 std 벡터한테 넘긴 거죠. 내가 직접 안 하고. 그러면 더 편리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실제 C++에서는 배열이 필요할 때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다 그냥 벡터를 써요. 속도에서도 별로 차이가 없고, 초기화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쓸 때도 편하기 때문에 std 벡터에 대해서 되게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져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그 10가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킵했던 부분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그리고 나중에는 객체, 이런 구조체 변수가 이게 구조체죠. 그래서 XY 좌표를 유지하는 이제 구조체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정보를 나타낼 때 이제 그거를 이제 C에서는 구조체를 정의해서 그걸 나타내죠. 학생 데이터가 필요하다든지 뭐 등등등.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해 쓰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면은 저렇게 구조체 그 여러 정보들만 유지하는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다 뭐까지 집어넣게 되냐면은 저 변수들을 처리할 때 쓸 함수도 같이 넣게 되겠고, 그것이 이제 클래스가 되겠고, 클래스의 변수를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가 있을 때 당연히 구조체를 이런 식으로 값 변수로 써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포인터 변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로 쓸 수도 있고, 뭐 C에서는 이제 포인터를 구조체는 이제 무거운 거니까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무겁다는 건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체 변수를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은 복사하는 비용이 커지죠. 그 복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C에서는 이제 구조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주소로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C++ 가면은 이 경우에는 주소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참조로 전달을 하게 되겠고요. 참조로 전달하면은 여전히 그냥 점 연산장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구조체를 이제 포인터로 만약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얘를 이 주소를 포인터 주소를 유지하기 때문에 얘 주소로 가서 다시 X와 Y를 접근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문법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포인터 연산만 써서 X 멤버를 접근하려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보면 별표 연산자가 있고 점 연산자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별표와 점. 점이 높죠. 항상 P 연산자 뒤에 오는 게 앞에 오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점이나 함수 호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배열색인 연산자들은 우선순위가 이 앞에 오는 것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별표 p.x 하게 되면은 이제 점부터 해석하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점 별표를 이용해서 글로 간 다음에 그 주소로 간 다음에 거기서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니까 문법이 복잡해. 표현이 복잡해 가지고 도입한 게 요 연산자예요. 요 연산자. 그래서 요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이제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멤버 변수, 필드 그 구조체에 있는 내부 변수를, 그걸 우리가 멤버 변수라고 그러는데, 그 변수를 접근할 때는 이 화살표 연산자를 쓸 수 있습니다. 저런 거를 우리가 신태틱 슈가라고 그러죠. 문법을 간결하게 쓸 수 있도록 도입된 요소인 거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쓰니까 너무 귀찮고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게, 간결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이거는 C에서 다 썼던 걸 테니까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구조체 멤버에 대한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얘가 왜 필요한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안 쓰니까 저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 멤버에 대한 포인터는 요거랑은 달라요. 요거랑. 자, 요거부터 한번, 요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포인터 변수가 있어요. 값 변수죠. 그 포인터에 x라는 변수가 있고, 그쵸? 그거의 주소를 취했어요. point.x는 int 타입이니까 인테저 포인터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멤버 구조체의 어떤 필드 변수, 멤버 변수의 주소를 취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사용할 일도 많지는 않아요. 구조체 자체를 이렇게 포인터로 쓰는 경우는 있어도, 그거에 그 어떤 멤버 변수의 주소를 취해가지고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용도가 많지는 않은데, 얘는 뭐냐면은 구조체 멤버에 대한 포인터는 어떤 구조체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의 필드 값을 상대적으로, 이게 설명이 어렵네. 그러니까 어떤 이 포인트라는 구조체 변수가 있을 때 그 구조체 변수의 필드 멤버 변수인 x에 대한 포인터를 정의하는 방법인데요. 쓰는 방법을 보시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인트라는 값 변수죠. 그거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에 대한 포인터를 이렇게 써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이것도 쓸 경우가 별로 없긴 없는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얘는 그냥 이게 구조체 변수예요. 그리고 여기 x와 y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인터 주소를, 요 주소를 바로 취한 게 이런 형태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거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x, 요걸 기준으로 y,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요 기준이 되는 게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요 기준에서 어떤 애를 접근해 쓰고 싶으냐면 x 아니면 y.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은 x라는 애를 포인터를 멤버 변수, 요 구조체 포인트 xy에서 x라는 멤버 변수를 접근하기 위한 건데, 원하면은 이런 식으로 x가 아니라 y로 요 포인터를 바꿔가지고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x를 가리키는 포인트였는데 상대적으로 y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x와 y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 있는데 여기 보면 x와 y 변수가 둘 다 무슨 타입이에요? 정수 타입이죠. 같은 타입이에요. 같은 타입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 포인터가 포인터에 있는 멤버 하나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x를 가리키게 했다가 y를 가리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x와 y가 포인터 타입이 달라. 하나는 인트고 다른 하나는 뭐 문자열이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포인터는 결국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인트가 붙어 있죠. 정수를만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멤버 변수들이 많은데 정수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것들은 얘를 가리키다 뭐 다른 애를 가리키게 할 수 있지만 이들이 x는 정수고 y는 더블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못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거의 안 쓰이니까 어쨌든 상대적인 주소 개념으로 이렇게 포인터를 정의해서 쓸 수 있다. 이거 어디다 써먹어? 별로 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할당 관련된 문법을 설명 안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동적 할당과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동적 할당은 우리가 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크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만큼만 확보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적 할당을 언제 쓰냐면은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이고 그 편차가 클 때만 써요. 편차가 작으면은 굳이 이 복잡한 문법을 안 쓰고 그냥 확보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요만큼, 어떨 때는 이만큼이면 편차가 크니까 공간 낭비가 되니까 그때는 동적 할당해서 쓰시면 되겠고, C에서는 동적 할당을 malloc free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C++에서는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연산자를 이용해요. new, delete. 그래서 new가 동적 할당을 해주는 연산자이고 delete가 동적 할당된 공간을 반납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아니라 이제 연산자가 됐고 사용하는 문법은 오히려 malloc을 쓸 때보다 더 좀 편해요. 왜냐하면 malloc은 공간의 크기를 줘야 되겠고 얘 공간을 어떤 포인터 타입으로 내가 접근할지를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됐어요. 공간의 크기를 줘야 되고 결과를 내가 원하는 포인터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됐어. 그런데 new는 그냥 타입과 그 타입을 주면 돼요. 그래서 int, 그럼 정수 하나를 할당한 거죠. 얘는 int 5니까 동적 배열, 용량이 5인 배열을 할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점은 뭐냐면은 malloc은 공간을 할당해 주지만 그 공간을 초기화해 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할당하고 나서 malloc 같은 경우에 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new는 공간을 할당하면서 초기화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수를 할당하고 그 공간을 3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공간을 정수 배열 5개짜리를 확보하고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는 타입, 내가 할당하고자 하는 타입 정보를 줘서 공간을 확보하고 크기가 아니라 타입 정보.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초기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일한 거죠. 이 C에서도 우리가 malloc 하면은 프로그래머 직접 delete free를 해줘야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C++에서도 new를 하면은 delete를 해줘야 되는데 이 delete 할 때
얘는 그냥 delete ptr 하시면 돼요. 근데 리스트는 배열을 확보했기 때문에 배열을 delete 할 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delete 요걸 해주고 리스트 이렇게. 그래서 그 new의 결과는 동적 할당된 공간의 시작 주소이고 delete가 받는 p 연산자도 그 동적 할당된 공간의 시작 주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delete를 할 때 얘가 null ptr이면 안 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 p가 null ptr이면 delete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냥 delete p 하면 돼요. delete p. 얘가 null ptr이 아닌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if p delete p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delete p만 하시면 돼요. 단 만약 p가 동적 배열이면 delete p가 아니라 delete 요거 p. 얘를 그 배열 요 빔 배열 같은 기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적 할당을 하면 그 동적 할당된 공간의 수명은 다르죠. 우리가 보통 수명이 자동하고 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은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함수가 실행될 때 만들어졌다가 함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반납되는 거고 정적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끝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적으로 할당된 애들은 그 뉴한 순간 공간이 확보가 되고 딜리트 할 때 없어지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저절로 반납은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주 오랫동안 실행되고 있으면 계속 메모리를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적 할당된 공간은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될 때 사용하는 메모리,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유지된 메모리를 크게 함수 스택과 힙이 있는데 동적 할당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힙에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함수 스택에는 다 자동으로 되는 애들만 만들어지는 거고 힙에 이제 동적 할당되는 애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new를 힙에 하지 않고 특정한 곳에다가 내가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위치에다가 그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냥 new 하면 new point 하면은 그냥 point p equal new point 33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구조체 변수 33을 유지하는 구조체 변수를 10에 만들어 주게 되겠고 딜리트 하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10에 만들지 않고 어디다가 만들 수 있냐면 특정한 위치에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in place new라고 하나?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돼요. 요 문법을 써요. 원래 new 포인트 3이 이렇게 됐는데 그 중간에다가 위치 정보를 줘요. 생성하고 싶은 위치 정보. 그러니까 생성하고 싶은 위치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냥 힙에다가 여유 있는 공간에다 해줘요. 어디다 할지는 그거는 시스템에 결정하는 건데 new를 하는데 거기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시작 주소를 어디다 했어요? 포인트 0에다 했죠. 여기에 요거는 구조체 배열이죠. 그래서 구조체를 10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에요. 저 배열은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겠죠. 보통은 동적 생성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공간이 있는데 요 3이라고 가진 애를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할 겁니다. 포인트 0은 포인트 3, 2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효율적이에요. 조금은 효율적입니다. 왜 효율적이냐? 요거는 요 구조체 변수를 만든 다음에 요 만든 변수를 여기다가 복사를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고 다시 복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객체를 그 위치에서 그냥 생성해 버리는 거죠. 복사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임시 공간에다 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복사를 하게 되는데 얘는 그 위치에다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실제 프로그램 할 때 요거를 이렇게 사용할 이유는 많진 않아요. 많지 않은데 어제도 누군가가 그 질문을 올렸었는데 인플레이스를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인플레이스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스를 구현할 때에 필요한 기능이 요 기능입니다. 특정한 위치에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스와 관련돼서는 15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기억하고 계시면 뭘 기억하고 계시면 되냐면은 뉴를 어떤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뉴를 할 수가 있다. 뉴를 꼭 그냥 뉴에서 힙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변수를 덮었을 때도 뉴를 이용해서 덮어씌울 수가 있는 거죠. 뉴를 이용해서 덮어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기억을 해 두시고 15장 가서 실제 그런 용도에서는 저런 기능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를 요청했을 때 항상 성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패를 할 수가 있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을 하고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큰 공간을 요구를 해. 그 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보해 줄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공간을 요구하게 되면은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new하고 이 가로에다가 std no throw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은 예외가 발생해야 될 때 예외를 발생하지 않고 null ptr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요걸 쓸 경우에는 쓰고 나서 내가 할당받은 게 성공적으로 할당됐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null ptr이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얘를 쓰면은 이제 bad luck이라는 예외는 발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쓰고 싶으면 new를 써야 되는데 프로그램 할 때 이것도 거의 쓸 리는 없어요. 아주 큰 공간들을 뭔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걸 쓸 일이 있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는 굳이 얘를 쓸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반납할 주소를 반납하지 못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얘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당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기 전에 이 리스트가 새로운 주소를 가리키게 됐어요. 그러면 예전에 확보됐던 주소는 내가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반납하기 전에 null 필터를 바꿔버리니까 그 주소가 없어서 반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동적 할당할 때는 다 쓰고 나서 그 변수를 다른 메모리를 가리키게 하고자 하면은 기존에 가리키던 애는 다른 변수에 대입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반납한 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이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왜 아무 문제 없이 동작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반납했는데 반납한 위치를 접근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동작을 했어요.
문제없이.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딜리트 한다고 해서 그 공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딜리트 한다고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그 공간이 빈 공간이라고 접수하고만 있는 거예요.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딜리트 한다고 그 공간을 뭔가 다른 값으로 덮어 씌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빈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그 공간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죠. 다른 데이터가. 근데 딜리트하고 나서 바로 썼어요. 뭔가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쓰게 되면은 그 공간을 누군가가 다시 차지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그대로 있고 접근해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트를 한다고 바로 뭔가 내가 썼던 데이터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그 공간은 다음 new 요청 때 쓸 수 있다라는 정보만 시스템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공간을 시스템에서 언제 다시 쓸지는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된다고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납하고 나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반납하는 경우. 저것도 문제가 되죠. 여러 번 반납.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여러 번 반납한다고 또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반납을 했는데 시스템에서 그 공간을 다른 데로 쓰고 있어요. 근데 반납을 해버려. 그러면 새로 쓴 애가 또 못 쓰게 되는 거죠. 또 덮어쓰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 번 반납하는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런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는 다 쓰고 딜리트하고 나서는 요 다음 문장으로 리스트 이퀄로 null ptr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안 되겠죠. null ptr에다가 0을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코드에서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나서 딜리트하고 나서 null ptr 해주는 거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동적 할당된 공간을 쓸 때 한 변수만 그 주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포인터가 그 주소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근데 내가 모든 변수를 null ptr로 안 바꿔줬으면은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런 테크닉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을 봐서 활용하면은 좋겠다고 싶으면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적 할당이 요런 정수 하나를 동적 할당할 일은 별로 없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공간 낭비를 문제 때문에 이제 동적 할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수 하나를 동적 할당한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차원 배열을 이렇게 동적 할당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동적 할당을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을 동적 할당하고 싶다. 그러면 문법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보면. 그래서 2차원 동적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2차원 동적 배열. 방법 1이 있고 방법 2가 있는데 방법 1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2차원 배열하고는 조금 다른 애예요. 다른 형태가 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삼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총 몇 개 공간이 필요해요?
9개 공간이 필요하죠. 그럼 이 9개 공간을 이렇게 연속해서 확보를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적 배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 1은 어떻게 하냐면 3개짜리, 5개니까 5개짜리를 이렇게 확보를 해요. 근데 요 위치가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랑 이 형태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포인터 배열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 배열은 원래 그냥 5개짜리 주소를 유지하기 위한 배열인 거죠. 근데 이 주소에 뭘 유지한 거예요? 또 다른 배열의 시작 주소를 유지한 거예요. 그렇게 유지하게 되면은 마치 얘를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배열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처음에 요걸 하게 되면은 2차원 배열이 확보된 게 아니라 1차원 배열만 확보된 거죠. 포인터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배열이 확보된 거예요. 그러면 2차원 배열 요걸 만들어 주려면 또 추가적으로 다시 또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확보했기 때문에 딜리트하는 것도 복잡하죠. 그래서 별로 권장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원래는 포인터 배열은 이제 배열들을 저장하기 위한 하기보다는 그냥 주소를 5개 저장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건데, 이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2차원 배열을 만든 거죠.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이제 C+11 이전에는 이렇게 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요렇게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방법 3. 방법 2는 이제 C+11부터는 new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적 할당, 2차원 배열을 동적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깔끔하죠. 딜리트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할당하면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요 형태대로 연속된 공간으로 50 하면 50개 연속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시기한 게 이 문법이죠. 이 문법. 이 문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기호는 연산자다, 연산자가 아니다. 연산자가 아닙니다. 연산자는 나중에 표현식에 쓸 때 그때가 연산자인 거고, 선언할 때 쓰는 건 기호일 뿐이에요. 얘가 뭐다, 배열이다, 포인터다는 걸 나타내는 기호일 뿐인데, 이 변수들 선언할 때 쓰는 그 기호들도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연산자의 우선순위, 그 기호의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배열 색인이 더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배열 색인 연산자가 별표보다. 별표 연산자는 프리픽스예요, 원래. 프리픽스 연산자이기 때문에 포스픽스인 배열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면 5개짜리 배열이구나. 뭘 저장한 배열이에요? 정수 포인터를 5개 저장한 배열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안에 거부터 해석해야 되는 거죠. 가로로 묶여 있으니까. 그럼 얘는 리스트는 포인터이구나. 뭘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정수 10개를 가리키는 포인터구나. 정수 배열 10개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그 포인터를 보통 우리가 2차원 배열할 때 저 포인터 쓰는 거죠. 그래서 행 단위로 이제 리스트 플러스 1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건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그냥 편하게 하시려면 요때 오토를 쓰면 편해요.
저 문법이 복잡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오토를 쓰면 얘의 결과 타입을 취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돼요. 그럼 오토 해가지고 2000 배열을, 동적 배열을 만들고 나중에 딜리트는 그냥 딜리트 리스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경우에는 이제 오토를 쓰면 그냥 new는 4차원 배열도 쉽게 확보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를 써서 2차원 배열을 생성한 다음에 다 쓰고 나서는 딜리트 해야 되겠고, 여기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얘네들은 왜 그걸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n 곱하기 m 배열을 동쪽 생성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n 곱하기 m은. 그러니까 변수로 n과 m을 받아가지고 n 곱하기 m 배열을, 동쪽 배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C++, C++에서는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최소 맨 마지막 정보는 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10을 생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어떤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R은 받는데 R은 인자를 받아서 뭐 10x10, 7x10, 뭐 6x10 이런 거 만들어줄 수 있는데 6x9, 6x6 뭐 이런 것들은 RC 받아서는 만들 수가 없다. 만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C++에 이제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만들 때, 동쪽 2차원 배열을 생성할 때 가지고 있는 단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C++11, 모던 C++가 되면은 new 문법을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생성할 수가 있고요. 2차원 배열도, 아니면 2차원 말고 그 큰 배열도 생성할 수가 있는데, 요 앞에 이제 3차원 배우면 이게 문법이 어떻게 돼야 돼? 저도 모르겠네. 근데 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이 문법이 어려우시면은 오토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방법 3을 하나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이제 C+11 전까지는 이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 방법은 우리가 기대했던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싫은 거야. 이 모습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5x10 하려면 50개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50개짜리를 확보해요. 1차원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얘를 해석을 2차원 배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공간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reinterpret cast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타입 변환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C++11 이전에 요 기능이 도입되기 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동적 생성하고 싶으면은 요 문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좋은 스타일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도 얘를 왜 썼는지 요 의미를 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reinterpret cast는 원래와 전혀 다른 게 해석해야 될 때 사용하는 타입 변환이고요. 그때 쓰는 게 이제 reinterpret cast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공간은 50개짜리 정수 배열인데 1차원 배열인데 얘를 전혀 다르게 2차원 배열로 용량이 열이 10인 그 2차원 배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reinterpret cast, C++ 문법에서는 reinterpret cas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할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동적 자료 구조를 만들 때도 이제 포인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우겠지만 동적 자료 구조를 내부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데이터들을 연속적인 공간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확보를 합니다. 근데 필요할 때마다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죠, 데이터들이. 그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얘네들을 접근해서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연결합니다. 주소로 연결을 시키는 거고, 선형적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연결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트리, 그래프 뭐 그런 거 만들 때도 이런 연결 구조 같이 이제 주소 포인터를 이용해서 확보된 공간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연결 구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따로따로 확보하는데 그냥 따로따로 여기저기 막 확보하면은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의 이름 갖고 접근하기 위해서 다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접근하려면 어디부터 가야 돼? 얘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려면은 각 주소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은 다음 학기 자료 구조를 배우면 이제 많이 구현해보고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래밍을 직접적으로 응용을 만들 때 하실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응용을 만들 때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효과적인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져다 쓰면 돼요. 근데 가져다 쓰는 것이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뭘로 구현돼? 연결 구조로 구현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요번에 그 과제를, 그 첫 번째 과제를 인플레이스로 구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야 되는데 벡터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벡터에 있는 어떤 함수를 써. erase, remove 이런 것들을 써요. 그러면 그 erase와 remove의 비용을 알아야 돼요. 얘가 효율적인 건지 써도 괜찮은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쓰셔야 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기능을 쓸 때 그 기능이 내가 썼을 때 내 프로그램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erase를 계속 불러 가면서 V 만나면 erase를 불러. 그럼 이 erase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막 뒤에 있는 걸 땡겨 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참조로 넘어가겠습니다.